6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시행되면 그동안 수사 관행과 체계, 검찰과 경찰 관계 등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합의문 서명식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엔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자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했습니다. 합의문엔 검경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합의된 조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입니다. 직접 수사도 부패와 공직자비리, 경제, 금융, 선거범죄 등 이른바 특수수사에만 한정했습니다. 반면 경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원론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 독자적으로 모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유로워진 만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합의 취지가 제도화돼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어서 이슈플러스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번 합의문 내용 간략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가장 큰 기조는 검찰과 경찰 관계입니다. 네. 그동안 수직적 상하 관계였던 이 검경 관계를 수평적인 상호 관계로 협력 관계로 바꾸겠다는 구상인데요. 네. 이 기조 위에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를 폐지를 했고 네. 경찰에게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함께 부여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 쪽 의견에 크게 무게가 실린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경찰도 일부 핵심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반발을 하고는 있지만 네. 검찰 분위기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네. 오늘 합의문 발표에 검찰은 말 그대로 충격과 적막감에 휩싸여 있는데요.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스스로 오늘 합의문 발표 현장에서 네.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네. 오늘 발표 그대로 간다는 게 현 정부 기조인데요. 그런데 이게 법무부와 행자부가 합의하고 청와대가 결정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인데요. 네. 비대해진 이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도 모두 관련법 개정이나 제정 등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 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간곡한 어조로 국회 협조를 읍소했습니다. 네, 정부의 시간은 가고 국회 시간이 왔다는 이낙연 총리 말이 인상적이네요. 국회 행보를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재판거래 파문에 대한 첫 참고인 조사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그제 관련자들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법원은 묵묵부답, 감감무소식입니다. 재판거래 파문 초반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장한지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재판거래 의혹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나온 사람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근영 참여연대 집행위원입니다. 임지봉 교수 등은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임지봉 교수는 재판과 법관 독립 침해를 이유로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법원의 기류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법원 행정처 법관들은 재판하는 법관들이 아니고 법원 행정처는 재판 조직이 아닌 행정 조직인데 무슨 재판 독립 침해냐는 겁니다. 법원 행정처는 재판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행정 조직입니다. 따라서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법원 행정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그제 각종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 행정처 심의관들과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이 조사한 자료나 문건에 기반해서가 아닌 다시 원점에서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어보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그 법원에서 뭐 주는 거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지금 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로 만족할 수가 없고 전체를 뭐 포렌식을 기법을 통해서라든지. 검찰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 간부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우선 동선부터 파악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검찰 요청 이틀이 지나도록 자료 이미 제출 가부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중동, 암중 모색 모드입니다. 당당하게 요청하는 자료 다 주고 그다음에 검사들이 뭐 다른 자료를 자꾸 들여다본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건 핑계가 아닐까 싶어요. 검사들이 뭐 법원에 그 다른 자료 들여다봐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대검은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입니다. 법원이 계속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법률방송 질문에 대검 관계자는 기다려보겠다며 전체를 주지 않더라도 부분을 준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런 기조 위에 검찰은 일단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놓고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황 전개와 주변 조사 결과에 따라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사상 초유 법원 행정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압수수색 영장이든 아니면 체포구속 영장이든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일단 재판거래 의혹 해소라는 명분과 주도권은 검찰이 쥐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든 자료를 다 제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법원은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연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연애 편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민법 등 우리 법전에도 이 연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법전에 웬 연애 편지 하실 수도 있는데 법전의 연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연애 편지의 연서가 아닌 전혀 다른 뜻이라고 합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연서입니다. 하나, 둘, 셋. 손예진과 조인성이 빗속을 함께 뛰어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던 영화 클래식입니다. 영화는 엄마와 딸, 1인 2역을 맡은 손예진이 엄마의 연서, 연애 편지를 보며 클래식하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본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연서하면 보통 연애 편지를 떠올립니다. 아니요, 알아요. 뭐예요? 네, 연애 편지. 그냥 러블레터? 러블레터 아닌가요? 우리 민법에도 연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조항.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한다가 그 조항입니다. 결혼 관련 조항이니까 연애 편지와 연관 지을 수도 있지만 민법의 연서는 연애 편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뜻입니다. 민법의 연서는 이따을 연애 경찰서 관공서 할 때 마을 서자를 씁니다. 한자만 직역하면 이따 있는 마을이라는 민법 해당 조항과 도무지 부합하지 않는 뜻이 나옵니다. 한자를 보여줘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한자 보시면 아시겠어요? 한자는 더 모르겠네요.
근데 나는 뭐를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네. 전혀. 이 연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나옵니다.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국민들의 연애 편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법전의 연서에 쓰인 마을서자는 서명하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즉 우리 법전의 연서는 연달아 서명했다는 뜻으로 법률적으로는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황당하게 줄여놔서 단어만 들어선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법률 용어가 돼버린 겁니다. 연서, 연달아 서명, 알고 나면 너무 쉬워 오히려 허탈해지는 법률 용어 연서,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재판거래 파문이 본격적인 검찰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판결로 읽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 얘기해보겠습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와 형사보상 얘기입니다. A씨는 유신이 막바지로 치닫던 1978년 10월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 150부를 등사해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집니다. 1979년 5월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같은 해 8월 항소심은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합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박정희 정권은 그해 10월 11.6 사태가 터지면서 파국을 맞았고 짧디 짧은 서울의 봄을 만끽하던 1980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는 해제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에 대해 1,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내립니다. 면소 판결은 무죄 선고가 아닌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가 부적당한 경우에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걸 말합니다. 1988년 A씨가 사망한 뒤 A씨의 부인은 지난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자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합니다.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인데다 국가의 부당한 기소와 판결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니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게 A씨 유족이 낸 소송 취지입니다. 2013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 회부의 판결을 내립니다. 먼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단입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무효라는 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합헌이라는 1977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 등에 대해 그 밖에 이 사건 결정의 견해와 다른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폐기한다고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긴급조치 제9호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 명확하고 이와 다른 기존의 판례와 견해들은 모두 파기한다는 기념비적인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이와 같이 위헌, 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구금을 당한 데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 책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이런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린 2013년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장이 다름 아닌 재판 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양 대법원장의 대법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긴급조치는 위헌, 무효라고 판결하고 그에 따른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으면서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자신들이 내린 전원 합의체 판결을 번복하고 긴급조치에 대해
고도의 정치 행위이므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판결을 내립니다. 심지어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긴급조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사에 대한 징계 추진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을 전후한 상고법원 설치를 고리로 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시점의 일들입니다. 재판거래 시도는 정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대법관들 말처럼 실체 없는 의혹에 불과한 걸까요? 검찰 수사로 명명백백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판결로 있는 헌법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대법관 후보가 한승 전주지법원장 등 법관 8명과 변호사 1명, 로스쿨 교수 1명 등 10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김선수 변호사가 1년 사이 세 번째로 대법관 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학계에선 이선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추천됐습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시장, 도지사 소속 지역경찰이 해당 지역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인력과 예산이 검찰보다 5배 많은 경찰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 소장이 세계적 권위의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이탈리아로 출국합니다. 이진성 소장은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관과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법치주의, 정의와 평화로 가는 여정을 주제로 특별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2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발표회를 내일 오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엽니다. 내일 발표회에선 반도체 노동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 분석 등 사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6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